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3년 8월 25일 오전 9시 30분 미국 캘리포니아의 베이커스필드의 한 아몬드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이 나무 사이에 누워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분명 오전 7시에 밭을 둘러볼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상함을 느낀 직원은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 조심히 다가갔죠. 그의 상태를 확인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거든요. 직원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 남아있었던 지갑 속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남성의 신원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는 45세의 토드 찬스였는데요. 토드의 지갑 속에는 돈, 카드가 그대로였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핸드폰도 발견이 되면서 경찰은 강도의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주변에서 핏자국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곳에서 살해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살해하고 이곳에 유기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주변인들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토드의 사망 소식은 그의 아내 레슬리 제네아 찬스와 그의 딸들에게도 전해졌는데 그들 중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아내 레슬리였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면서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토드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토드는 이날 아침 7시 30분 자신의 검은색 포드 머스탱을 타고 총기 박람회에 가기 위해서 그의 아빠 트래비스와 함께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평소 토드가 총기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개인 총기도 여러 정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어 보였죠. 경찰들은 레슬리에게 혹시 토드의 총 중 사라진 총이 있는지 물어봤고 총기 보관실을 확인한 레슬리는 38구경 리볼버가 하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토드의 마지막 행적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웃집을 탐문하던 경찰은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는데요. 이웃집 여성의 말에 따르면 토드의 차에 어떤 여성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구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이 증언이 있기 전에 토드가 평소 차에 대한 애착이 심해서 가족 말고는 다른 사람을 잘 태우지 않는다고 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은 혹시 동승자가 레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레슬리는 자신은 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에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알리바이는 이내 깨지게 됩니다. 레슬리의 컴퓨터를 조사해봤는데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컴퓨터를 사용한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오후 6시 5분쯤 그녀가 아몬드밭에서 발견된 시신이라고 검색을 해서 기사를 찾아봤고 생명보험을 확인한 이력도 함께 확인이 됐죠. 그리고 그녀는 토드의 아버지와 함께 토드가 총기 박람회에 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경찰 조사 결과 토드의 아버지는 아들과 아침에 총기 박람회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경찰은 이때부터 레슬리를 주목했죠. 경찰들이 토드의 행적과 레슬리에 대해서 한창 조사 중이던 그때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여성이 수상한 검은색 머스탱 차량을 신고한 거였죠. 이곳은 토드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한 30k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그녀는 그날 운전석에 내린 여성이 야구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빨간색 백팩을 메고선 마치 도주하는 사람처럼 빠르게 차를 두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그곳으로 갔어요. 정말 그녀의 말대로 그곳에는 검은색 포드 머스탱 차량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차량 조회 결과 차 주인은 역시나 토드였고요. 차에는 열쇠가 떨어져 있었고 운전석 바닥에는 38구경 리볼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토드의 집에서 사라진 바로 그 총이었죠. 당시 차량이 발견된 곳이 우범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들은 범인이 누군가 차를 훔쳐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잘 보이는 곳에 열쇠를 두고 간 것이라고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글라스를 쓴 동승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찾기 위해서 토드의 차에 남아있는 DNA와 지문을 조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이 차에는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범인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차 안을 표백제로 청소한 것 같다고 추정이 됐죠. 그런데 대신 이 핸들과 기어에는 레슬리의 지문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경찰은 전부터 레슬리가 의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떠보기로 합니다. 전화를 해서 차 다 조사했는데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녀가 자기는 차 운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차를 어차피 팔 거라서 그냥 안 가져가고 거기에 두겠다는 겁니다. 경찰들은 확신했죠. 레슬리구나. 그들은 CCTV를 탐문해서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인근 도로와 스타벅스의 CCTV에 여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CCTV 속 여성은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봉지 안에는 표백제 성분의 청소용 물티슈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였죠. 그러나 이 CCTV 영상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성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얼굴이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들은 레슬리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었기에 일단 그녀의 검색 기록과 거짓 알리바이를 증거로 그녀를 토드 살인 혐의로 체포했죠. 해당 CCTV 영상을 토드의 아버지이자 레슬리의 시아버지인 트래비스 찬스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이 영상 속 여성 누군 것 같아요? 그러자 트래비스는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경찰들은 노골적으로 레슬리를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이렇게 재차 물어봤지만 걸음걸이나 서 있는 모습도 전혀 다르고 레슬리에 비해서 키도 작고 말랐다면서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찰들의 예상과 달리 그가 해당 여성이 레슬리가 아니라고 증언하게 되자 그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무혐의로 풀려나게 돼요. 이 영상을 제외하고는 레슬리를 붙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도 하고 솔직히 차의 지문 같은 경우는 아니니까 당연히 지문이 찍힐 수 있는 거잖아요. 비록 레슬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얼마 뒤 경찰들은 중요한 증거 2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추가적으로 확보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여성이 차를 버리고 이 스타벅스를 나온 그 직후예요. 그녀는 인근 A 월마트에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택시를 호출해요. 택시를 탄 여성은 다른 B 월마트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했죠. 택시기사는 여기가 월마트인데 다른 월마트로 가달라고 하니까 좀 이상했죠. 하지만 다른 지점으로 가나보다 생각을 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내 여성은 마음이 바뀌었다면서 샘스클럽으로 가달라네요. 샘스클럽은 대형마트예요. 그래서 그녀를 샘스클럽에 내려다 줬지만 여성은 이곳에 들어가지 않고 이 주차장을 통해서 원래 가려고 했던 B 월마트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원래 목적지였던 B 월마트에 도착한 여성은 이곳에서 한 번 더 옷을 갈아입고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택시를 불러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흔적은 여기서 끊겼죠. 택시기사는 여성이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있어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목소리를 통해 40, 50대 정도인 것 같다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차한 곳의 인근 CCTV를 확인하던 경찰들은 다시금 여성의 모습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전체적인 영상을 비교해서 봤을 때 여성의 옷차림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죠. 경찰은 그녀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변장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입은 옷들은 길거리 가면서 중간중간에 버린 것 같고요. 후에 경찰이 몇 개의 CCTV를 더 확보하는데 여기서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녀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전 답사를 했더라고요. 여기 공중전화는 어디 있냐, 택시 부르면 얼마 만에 오냐, 택시 요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도착지가 바로 레슬리의 집이었죠. 정리를 해보면 여성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거쳐서 집으로 향한 거고 또 공중전화를 사용한 겁니다.
표백제로 차를 청소하고 도주 중에 옷을 갈아입고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이런 모습들은 범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했음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때 레슬리의 집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점을 파악하게 돼요. 그녀가 가족들과 함께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SI 학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당시 CSI는 체험형 학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가상의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말 그대로 CSI 요원을 체험하는 건데 학회에서는 범인을 추적하는 법을 알려줘요. 이때 위치 추적하는 거, 표백제 사용하면 DNA 증거 없앨 수 있다는 거, 공중전화와 택시를 이용하면 추적을 조금 피할 수 있다는 거, 변장하는 거 다 알려줬죠. 경찰들은 확신했습니다. 레슬리가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 학회에 참석했다는 걸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레슬리의 지인들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이전에 레슬리가 아니라고 증언하던 트래비스와는 달리 딸 제시카에게 보여주자 우리 엄마가 맞는 것 같다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이 추적한 레슬리의 범행 동기는 바로 돈과 불륜이에요. 토드는 1990년부터 95년까지 약 5년간 결혼을 전제로 캐리 윌리엄스라는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후로도 친구로 남아서 종종 연락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캐리와 이별 후 토드는 레슬리와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 레슬리는 이 전 남편의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고 홀로 딸 제시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레슬리는 토드의 자상한 모습에 이 남자는 진짜 다를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1년 만에 토드와 재혼을 하게 돼요. 이후 두 사람은 제시카 외에도 두 딸을 낳고 17년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죠. 레슬리는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가정을 꾸려갔으며 토드는 트럭 운전사로 일을 합니다. 비록 그는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주변에도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로 알려져 있었어요. 마을에서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자 자상한 남편까지 둔 레슬리. 모두가 부러워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토드가 전 약혼녀인 캐리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이전에는 소식만 가끔 전하는 사이였는데 2012년 급격히 관계가 진전됩니다. 캐리가 이혼을 하면서부터요. 토드와 캐리는 매일같이 서로의 나체 사진을 보내면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그러던 2013년 4월 우연히 토드의 핸드폰을 살펴보던 레슬리가 두 사람의 메시지를 받고 이 사실이 들통납니다. 레슬리는 전 남편의 바람으로 헤어졌잖아요. 근데 믿었던 토드까지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두 사람의 메시지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토드가 레슬리의 사진을 캐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아내 진짜 여자로서 너무 매력없지 않냐? 킥킥 이러면서 캐리와 함께 조롱했던 거예요. 남편의 배신에 레슬리의 분노는 주체할 수 없었죠. 처음에 든 생각은 이혼이었어요. 근데 토드의 벌이가 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토드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레슬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이에 그녀는 토드를 살해하기 위해 하나하나씩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CSI 학회에 참석을 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사건 당일 레슬리는 토드에게 차에서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면서 이 토드의 핸드폰을 던져요. 이후 당황한 토드가 어버버 하는 사이에 뒤에 감추어둔 총을 꺼내서 두 발 발사합니다. 토드는 이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뻗었는데요. 이 총알이 오른손을 그대로 관통하면서 그의 가슴에 박혔고 결국 그는 사망하게 되죠. 그 후 토드의 시신을 아몬드밭에 유기한 레슬리는 그의 사망으로 4개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이 금액이 무려 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시 토드 찬스 살인 혐의로 체포된 레슬리.
그녀는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딸들 또한 어머니의 무죄를 확신했고요. 레슬리의 변호사는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그녀는 토드의 외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녀가 교장으로서 많은 월급을 받고 있기에 경제적인 이유로 토드를 죽였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살인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특이점은 처음엔 딸 제시카가 CCTV 영상 속 여성이 우리 엄마가 맞다면서 막 울부짖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다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세 딸들 모두 이 CCTV 속 여성이 레슬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레슬리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는데 여성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또 엄마는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게 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의 주장에 경찰은 즉각 반박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레슬리가 토드를 죽이기 며칠 전에 렌즈를 2상자 주문했다고요. 그녀의 변호인들은 경찰이 주장한 CSI 학회의 경우 참석한 건 맞지만 그게 이 증거를 은닉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증거는 될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레슬리가 정확히 그곳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고 학회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는 그녀를 범인으로 모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파고들었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의 중점은 이 CCTV 속 여성이 레슬리가 맞는지 아니었는지였는데요. 레슬리 측은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딸들에게 최종 재판에는 안 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할 정도였죠. 딸들은 레슬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준비해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레슬리의 유죄를 염원하는 사람은 토드의 부모님인 다이애나와 트래비스뿐. 2020년 1월 31일 배심원들은 긴 토론 끝에 이 CCTV 속 여성이 레슬리가 맞다고 증언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레슬리는 1급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받았죠. 레슬리가 유죄로 판결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어요. 믿지 못했죠. 곧이어 레슬리에게 살인에 대해 25년, 총기 사용에 대해 25년이 구형되면서 총 5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레슬리의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토드의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레슬리는 인간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수한 악이라고요. 덧붙여서 그녀가 드디어 죗값을 치르게 된 게 너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슬리는 센트럴 캘리포니아 여성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요. 레슬리의 선고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레슬리가 토드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존경받던 교장 선생님이었던 레슬리가 살인보다는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이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레슬리의 딸들은 레슬리가 토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기에 그녀의 무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에게 주기 위해 여전히 사놨던 아이스크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물론 살인은 정당화될 순 없지만 오늘의 사건은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이태원 하면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의 젊은이들의 클럽 또는 좀 파티 문화가 많이 떠오르시죠? 근데 이곳에선 유독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2년 전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특히나 이 피해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이게 좀 덜 보도가 된 것 같아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2001년 3월 18일 일요일 아침 8시입니다. 이태원에 위치한 여관 금성장에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투숙객들은 하나둘씩 그곳으로 몰려들었죠. 비명을 지른 사람은 103호에 숙박 중이었던 외국인 여성 안네로였는데요. 사실 그 당시 103호뿐만 아니라 옆방이었던 101호, 102호, 104호는 모두 103호와 같은 일행이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외국인 교환학생들이었어요.
이틀 전에 모처럼 서울에 와서 7명에서 다 같이 이태원을 찾은 거죠. 참고로 이 당시 영화는 하룻밤 숙박료가 한 15달러? 한 2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인기였습니다. 한편 비명소리에 몰려온 친구들은 103호 방 한가운데 놓여진 여성의 주검을 발견하는데 나체 상태였고 얼굴에는 검은 재킷이 덮여져 있었어요. 또 주변에는 많은 양의 피가 흩뿌려져 있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잠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덮여있던 옷가지를 걷어내었는데 그걸 본 모든 이들은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정말 많이 훼손이 된 거예요. 이게 마치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밟아 뭉갠 듯 보였어요. 얼굴 전체가 막 함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는 이 시신이 도저히 누군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때 일행은 시신의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 이들의 불길한 예감이 맞다면 시신의 등에는 타투가 있을 거거든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시신의 등을 확인했고 그곳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적힌 타투가 선명하게 있었죠. 피해자는 바로 21살의 미국인 제이미 린 펜치였습니다. 그녀는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 출신인데 대학에서 인류학과 종교학을 복수 전공한 후 2001년 3월에 한국에 와서 계명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던 성실한 외국인 여학생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태원 여관방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된 제이미. 심지어 그녀는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같은 방에는 친구 안네로가 그리고 양 옆방에도 버젓이 일행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경찰은 우선 이 남겨진 일행들의 증언에 따라 행적을 재구성합니다. 이날 총 7명이 여관에 있었죠. 우선 101호에는 러시아 여학생이 있었고 이 102호에는 핀란드 남녀 커플, 문제의 103호에는 숨진 미국인 제이미와 네덜란드 여학생 안네로, 그리고 104호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남학생 제롬과 미국인 여학생 켄지가 투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전날인 3월 17일 일행은 다 같이 이태원 여러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벽 1시 45분쯤이 되면서 피곤했는지 하나둘씩 여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중 안내로, 그러니까 숨진 제이미와 103호 같은 방을 쓰던 안내로도 빨리 들어갔고요. 그녀가 진술하길 자기는 술에 너무 취해서 먼저 103호에 들어갔고 오자마자 잠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행 중 제이미와 또 다른 여성 미국인 켄지는 여전히 이 술집에 남아 있었어요. 둘은 같은 미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유독 좀 가까운 사이였죠. 켄지의 증언에 따르면 친구들이 가니까 막 우리를 서성이던 남자들이 우리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 빈센트라는 미군 남성이 노골적인 관심을 표했다고 해요. 근데 다들 술 한 잔도 했겠다, 이 분위기가 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빈센트가 막 과도한 스킨십까지 들어오니까 좀 짜증이 났는데 이때 또 제이미는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결국 친구 켄지는 제이미를 데리고 여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시각은 새벽 3시 15분쯤이었고요. 근데 빈센트가 끈질긴 거예요. 오죽하면 여관 앞까지 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켄지는 일단 무시하고 제이미를 겨우 부축해서 103호에 데려다 주었고요. 당시 켄지가 방에 들어왔더니 안내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제이미를 눕히고 가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막 샤워를 해야 한다며 옷을 벗었대요. 그러다가 속옷만 입고 욕실에 들어갔고 켄지는 이러고 있었는데 욕실에서 촤 하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켄지는 조금 안심하고 자신의 방인 104호로 돌아갔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안네로가 얼굴이 뭉개진 채 사망한 이 제이미의 시신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안네로였습니다. 아무래도 제이미와 마지막 순간까지 있었고 또 현장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103호는 겨우 침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정말 작은 공간이었거든요. 이런 곳에서 처참한 살인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좀 깊게 잠에 들었대도 전혀 모를 수가 있는 걸까 싶은 거죠. 근데 안네로가 말하길 정말 내가 너무 깊게 잠들었어가지고 하물며 제이미가 켄지가 들어오는 소리조차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같이 있었다고 무조건 범인일 수는 없죠. 실제로 현장에서 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수상한 사람은 친구가 증언한 빈센트라는 미국 남성인데 사실 추가적인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먼저 바로 옆방 102호에 머물던 핀란드 커플 중 여성 한 명이 새벽 4시쯤 복도에서 화가 난 미국인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는 화가 난 채로 Let's go! Let's go! 이러면서 소리를 쳤다는 거죠. 다만 이 소리가 정확히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성장 여관은 정말 많이 낡은 곳이어가지고 심지어 다른 층의 소리까지 여기저기 다 타고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게다가 여관 주인 또한 좀 이 진술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103호가 있는 1층 복도 쪽에서 웬 백인 남성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죠. 심지어 바지에는 핏자국으로 보이는 것들도 좀 묻어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빈센트라는 남성, 이 미군 남성의 초점을 맞췄어요. CID, 미육군 범죄수사대에 공조를 요청했죠. 친구 켄지는 자신이 목격한 이 남성에 대해서 수사관에게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했고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미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빈센트라는 남성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그는 얼마 안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사건 추정 시각 이 금성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그래도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마이클이라는 남학생. 그 역시 계명대학교를 다니는 외국인 학생인데 특이하게도 이번 서울 여행을 함께한 일행은 아니었어요. 응? 근데 그럼에도 마이클이 용의자로 의심된 건 이 숨진 제이미의 지갑 안에서 마이클의 이름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었냐라는 추측이 등장했죠. 심지어 여관 주인의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 마이클의 사진을 보고 새벽에 목격한 남자가 이 남자가 맞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한 거죠.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지 좀 그런데 어쨌든 마이클은 사건 당일 대구에 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면서 수사망에서 제외가 되었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이렇다 할 수확은 없었습니다. 사건 후 얼마 안 돼서 켄지와 다른 친구들 모두 뿔뿔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니까 이게 수사가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간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었죠. 타국에서 허망하게 딸을 잃은 제이미의 부모님. 유가족은 재조사를 해달라면 미국 정부에게 계속해서 탄원서를 보냈고 그 결과 FBI가 직접 사건에 개입을 하면서 한미 합동수사가 재개됩니다. 그렇게 수사팀이 다시 꾸려져서 처음부터 모든 이들의 증언과 알리바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결과 얼마 후 FBI가 지목한 인물은 다름 아닌 켄지 스나이더. 보니까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녀의 진술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었던 겁니다. 먼저 그녀는 분명 제이미가 속옷 차림으로 욕실 안에 들어갔다고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제이미의 바지와 속옷은 동시에 벗겨져서 둘둘 말린 채 욕실 안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모순점이 있죠. 첫 번째는 제이미는 옷을 욕실 안에서 벗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가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었다는 것. 즉,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이 켄지의 주장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또 켄지는 분명 물소리를 들었다고 증언을 했었는데, 시신이 발견되었을 당시 103호의 욕실은 물기가 없는 쫙 마른 상태였어요. 수사팀은 대략 6시간 만에 이게 물기가 완전히 마를 수 있을까 실험을 했고, 결과는 불가능으로 판명됩니다. 때문에 FBI는 켄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던 거예요. 또 그녀의 체구가 제이미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켄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학업을 이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FBI가 켄지를 찾아가서 본격적으로 막 추궁을 해요. 그리고 모순점을 중점으로 켄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근데 여기서 FBI가 추정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켄지와 제이미가 동성 연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 당일날 이 술집에서 제이미가 다른 남자들이랑 막 어울렸다고 했었죠. 그걸 보고 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제이미를 폭행하고 발로 밟아 살해했다는 게 FBI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랬다고요? 라고 이렇게 황당하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말도 안 된다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죠. 근데 얼마 후에 그녀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시인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어요. 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켄지가 자백을 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3주 후 켄지는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와 범인 모두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곳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현장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켄지가 금성장 103호에 들어가는 순간 돌연 현장 검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여태까지 자백은 허위였고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번복하는 겁니다. 한국 수사관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왜냐면은 FBI 수사만 믿고 데려왔는데 너무나 당황스럽죠. 게다가 지금 증거라고는 켄지의 자백뿐이고요. 사건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래도 일단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결과는요? 무죄였어요. 보니까 켄지가 자백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범인으로 볼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항소심이 열렸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결국 켄지는 2003년 12월 자유의 몸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녀가 거짓 자백을 한 거라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켄지에 따르면 처음부터 FBI가 미리 스토리를 쫙 셋업해놓고 그녀를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범인인 게 확실한 물증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실제로는 없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수사에 잘 협조를 하면은 형량을 줄여둘 수도 있다는 말도 흘려요. 켄지는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 FBI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이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오히려 뒤늦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니까 진술을 번복한 건 아닐까요? 물론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태원 여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그렇게 다시 미스테리가 되어버립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자 비난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초동 수사 당시 현장 보존에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현장에는 범인의 족적이 막 이곳저곳에 막 찍혀 있었거든요. 범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아 살해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족적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족적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이후 현장에 들어온 경찰들의 족적과 막 뒤섞여가지고 아예 증거 효력을 잃고 맙니다.
또 사건에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은 분명 그날 여관 주인은 피 묻은 바지를 입은 백인 남성을 봤다고 진술을 했잖아요. 그게 진짜라면 유력한 용의자는 남성일 겁니다. 근데 여관 주인이 이후에 마이클이 그 얼굴이라면서 잘못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술이 아예 신뢰를 잃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 다른 진술 역시 흐지부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이 끝까지 의심했던 켄지 스나이더.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진술에는 상당한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뒤로 한 채 그저 나는 안 죽였다 라는 말 한마디로 결백이 입증된 걸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켄지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돌연 네덜란드로 향해 2달여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목적은 안네루를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사건 당일 103호에 제이미와 함께 있었던 그녀. 이에 일각에서는 혹시나 켄지와 안네루가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오늘 사건 정말 많이 답답한데요. 여러 미스테리를 남겼지만 그중 아무것도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제이미 린 펜치 살인사건. 이제는 대중의 기억에서도 사라져버린 사건인데요. 이 제이미의 죽음의 억울함을 우리나마 조금이라도 기억하길 바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